육효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기본적으로 육효의 개념을 좀 이해해야 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육효 맞죠? 효자, 효자를 이렇게 쓰는데 여섯 육자입니다. 여섯 육자를 쓰고 이 효는 본래는 이렇게 본받는다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여섯 가지를 본받는다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연결하면 그런 거지만 이거 자체에 큰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근원이나 연원이 상수학을 기본 매개로 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물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유형화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만약에 가을이 온다, 아니면 겨울이 온다, 아니면 또 겨울 지나고 봄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봄이 오는 징조나 기미나 조짐 같은 것들이 먼저 이렇게 느껴지고 발현되고 진행되고 이렇습니다. 완연하게 꽃피고 새울고 파릇파릇해지고 이런 거는 봄이 온 거죠, 그렇죠? 근데 봄이 오려고 하는 뭔가의 동하는 기운들, 기미들, 시작들, 징조들, 이런 시초들,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그게 환경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양의 사상들은, 동양의 이런 변화를 다루는 학문들은 그러한 부분의 연관성이나 작용성들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명리에서도 천간지지를 이렇게 배열을 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사주 명식을 구성하고 이러는데, 천간의 모습은 비교적 이렇게 형이상학, 기운, 그렇죠? 무형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일단 얘기를 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런 형태로 사주 전체를 내가 통괄하고 주재하고 주동하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기운 에너지들이 지지에 뭔가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지지 에너지하고 맞닥뜨려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 천간의 갑하고 지지의 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육식각자의 머리를 갑자로 시작을 하느냐? 천간도 갑이고 지지도 목이 시작이면 갑인으로 해야지, 그렇죠? 갑자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개해로 끝나고. 이게 뭐냐면 천간의 시작점하고 지지에 그걸 받아들여서 화연시키고 이뤄내고 드러내는 것들이 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질화되기 이전에, 유형화되기 이전에, 현상화되기 이전에 뭔가 시작이 되는 기미, 시초, 징조, 시작점. 그렇다고 이게 아예 없는 거냐? 이게 없는 게 아니죠. 있는데, 그런 시작이 뭔가의 기미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역사의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철인들의 오감에는, 감관기관에는 이게 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뭔가 자연의 인사의 변화의 어떤 기미 징조를 캐치하고 포착할 수 있는 뭔가의 수단들을, 방편들을 이렇게 우리의 선현들이, 선배들이 그거를 만들었다, 아니면 발견했다, 이렇게 체계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에서 쓰는 십천간 십이지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취상을 하는 어떤 기미를 이렇게 포착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라고 하면은 솟아나려고 하고 뭔가 시작하려고 하고 출발하려고 하고 열어가려고 하고 뭔가 그 목기운에 스타트하려고 하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에너지, 기운, 이런 것들의 의미를 명리에서는
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뭔가 꽉 차 있는 양의 에너지가 뚫고 나오려고 한다라는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른 형태로는 이게 부호로서 하나가 쭉 이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양이라 하고 또 반대적인 에너지 이거를 이렇게 음이라고 하고 뭔가 음양 에너지의 사물의 변화를 일으켜 나가기 위한 아주 어떤 기초적인 원초적인 근원 인자 이것들을 그냥 일획식 일음 일양으로 그래서 우리가 일음 일양지 위도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된다고 파생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어렵고 머리가 복잡스럽기 때문에 저는 스킵을 하고 싶은데 음양 이전에 뭔가의 근원 에너지가 하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거 이제 과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 그 현실의 현상의 변화 이전의 세계 거기에서부터 에너지가 응축되고 빅뱅이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죠? 빅뱅 이전의 어떤 그러한 에너지만 꽉 차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태극에서 뭔가 에너지가 꽉 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하나의 그런 파생된 에너지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생겨서 이러한 뭔가 운동성의 외향적이고 확산적이고 주도적이고 진취적이고 올라가려고 하고 분산적이고 이런 거를 작대기 연결된 걸로 이런 상징 체계로 삼은 거죠. 그와 반대적인 거 수렴하고 내재적이고 수용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통일하고 이런 것들은 반대적인 에너지로 이렇게 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을 내가 캐치하는 방법을 이렇게 음양, 오행, 십천간, 십이지지로도 방편을 삼았고 이러한 효라고 해서 이 효자가 요일자가 아니네. 이렇게 쓰네. 효자. 그러니까 이 효라고 하는 음효, 양효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도형 체계, 이러한 어떤 부호 체계 이런 걸로 삼은 겁니다. 삼은 거예요. 또 요거와는 별개로 또 숫자로도 그래서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를 상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2라고 하면 화를 상징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 그러니까 이러한 십천간 십이지지의 육식갑자 체계 수의 체계 이러한 부호의 체계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어때요? 그런 상징 체계를 캐치하는 도구들, 수단들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이전에 이러한 상징 체계를 이러한 부호 체계로 해서 뭔가 추상하는 그러한 그 어떤 시스템이 방식이 그 기법이 있었어요. 그걸 주역이라 그래. 주나라역. 그렇죠? 비교적 한 3,0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그 역을 주역이라고 합니다. 역도 보통 귀장역, 연산역 이래가지고 역의 역사도 많은데 나머지 귀장역, 연산역은 이렇게 절돼가지고 내려오질 않고 이제 주역만. 그래서 문왕 그리고 주공 뭐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이제 공자가 개사 12익을 붙여가지고 그렇죠? 붙여서 주역이 완성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 있는 그러한 이런 글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상징 체계들이 이렇게 분파하고 계속 변화 현상을 거쳐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이게 8궤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하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궤라고 하는 형성을 하고 요 8궤들이 또 모여가지고 뭔가 64궤를 형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태극하고 여기에는 이게 태극이 있고 태극에는 생시생 생양의하고 음양을 낳고 그렇죠? 양인인 생사상하고 그러니까 이런 음양이 생겼으면 음양이 양과 음이 이렇게 생겼으면 또 여기 자체로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음양이 또 이렇게 생기고 분파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8가지에서 64가지로 이렇게 분파가 되고 여기서부터 기륭이 생겨나게 되고 뭔가
사람들의 희노애락, 이루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팔계정 기륭하고 기륭생 대업이다 해서 이런 어떤 분파적인 성향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그 뭔가 하나의 부호들이 6개를 이룬 거예요. 6개. 그게 하나의 궤가 되는 거죠. 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양이 다 꽉 찬 궤이다. 그렇죠? 이게 주역의 첫 번째 장을 딱 상경을 열으면 뭐 이건 이제 원래 그 대산 선생이 명칭하는 방식하고 일반적으로 육회에서 명칭하는 방식이 그 이렇게 조금 다른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중복됐다. 중천 건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이게 이제 건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런 현상들을 6개가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때요? 이거를 육효라고 하는 6개,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양효, 음효, 효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역에 이 궤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다 해놨어요. 풀이를. 네. 그래서 64궤의 전체적인 거는 원하고 형하고 뭐 원형의적에서 쭉 설명을 해놓고 궤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효에 대해서도 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6개가 찼을 때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기륭을 상정할 수 있는 상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주공이 문항이 그 괴사 뭐 주공까지 해가지고 쭉 연결을 해가지고 이걸 각각의 하나까지의 이런 효의 말을 붙인 거죠. 말을 붙여가지고 이게 이제 곱하면 이렇게 6을 하면 이게 384효가 되는 거예요. 384가지의 각각의 그 효가 의미하는 상징 체계들을 쭉 설명해서 그러니까 64개를 설명을 해놓고 각각의 384효까지를 풀어서 설명해는 그게 주역인 거지. 그게 주역인 거죠. 이게 주역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공자 시기까지 계사 시비까지 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주역은 이미 돼 있었어요. 근데 공자가 총론, 총체적인 이론, 해설, 의미 이런 걸 다 계사전 10위까지 덧붙였다는 얘기지. 10개의 날개를. 그래서 주역을 총체적으로 완성을 하고 이게 사서 삼경이 역경으로 편입이 되죠. 육아의 경전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 공자 이후로 쭉 이런 주역 체계가 내려오다가 주역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분파를 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게 각각의 64궤가 있는데 64궤. 그러니까 첫 번째 궤가 중천동궤고 마지막 궤가 화수미제궤예요. 하경에 상경에 30개, 하경에 34개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상경의 30개는 이런 천지 자연의 법도 돌아가는 거 이런 걸 표상을 하고 나머지 31에서 이렇게 그 64번째까지는 인사에 대한 부분, 실제 작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쭉 상징 체계를 이렇게 펼쳐놨는데 각각의 효사를 달았는데 이 역이라고 하는 책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대부들이 수양하고 이렇게 주역의 별칭을 세심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심경.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닦는 책이다. 수양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서삼경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데 이 주역 자체가 진나라의 분서경위 때도 살아남았던 게 뭐냐면 이게 유생들이 보는 책이 아니라 점치는 책이다. 점서다 이래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점을 치는 기능이 있어요. 기륭 같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야. 주자도 점을 치고 공자도 점을 치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점을 치고 다 주자가 출사할까 조정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출사할까 말까 고민할 때, 고민할 때 자기도 점을 친 거야. 그랬더니 안 된다 가면 그래서 그 사람 별호가 돈옹이에요. 천산돈이라고 하는 어디 숨고 은거하고. 그 뒤로 그래서 후학들만 이렇게 그 양성을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서의 기능들이, 역할들이.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그거를 해석하기가 참 난해요. 여기 붙이면 뭐 이럴 것도 같고 저기 붙이면 이럴 것도 같고. 중천원계의 초회가 뭐 잠룡은 무룡이다. 뭐 여섯 번째는 항룡이 유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상징적인 이런 체계로 이렇게 표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점서적인 기능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지금부터, 그죠? 그러니까 전환시대에 초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약간 지방에 그런 현령도 하고 지방 벼슬을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영림이 몇 개의 가문마다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다 단절되고 초씨 영림만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거를 64괴를 무동효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이렇게 동하는 거를 이렇게 바뀌는 거를 동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하는 거는 뭔가 그 사안들이 바뀐다라는 거지. 변화를 한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바뀌면 중천 건괴가 되는 거고, 요거 하나가 바뀌면 이게 천풍 구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바뀌면. 또 2개가 바뀌고 3개가 바뀌고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6개가 다 바뀌면 6개 양이 음요로 다 바뀌면 뭐가 돼요? 예, 곤괴가 되죠. 중지 곤괴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64개가, 그러니까 주역에는 64개가 6개 바뀌는 걸로 해서 384회로만 나왔는데, 이거를 더 부연하고 확장해가지고, 이거를, 64개가 64번 다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거를 4096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어때요? 다 주회를 다 다뤘어. 그게 초씨 영림이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 술사들도 유명한 술사들도 많이 활용하셨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그냥 이거는 이렇게 시중에도 몇 본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괴를 이렇게 작괴를 해놓고 찾아보면 돼요. 그 페이지를 찾아보면 돼. 아주 이렇게 쉽게 돼 있죠. 기륭을 거기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있는데, 요 초연수의 제자 중에 경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경방. 비교적 그런 그 학문 체계들이 연원이나 근원이 이렇게 뚜렷한 이런 경우가 있고, 역사가 이렇게 모호한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그러니까 명리가 대표적인 학문이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있지만 딱 누가 이렇게 어떤 체계를 딱 만들었다라는 것이 딱 명확하진 않아요. 중간에 중궁조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소자평의 어떤 영향력이다 이 정도인데, 그렇죠? 근데 육효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런 구조에다가 나머지, 그러니까 주역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상수학적인 개념 중에서 또 아니면 세심경이라고 하는 유학자들이 또 사대부들이 벼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 닦는 수양서로 삼는 거 이런 거 뺐어요. 다 빼고 해가지고 순수하게 그 점학적인 점술적인 기능으로만 연결을 한 거지. 나머지는 다 빼고. 그래서 그거를 경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역에서 만약에 중천 건괴다라고 하면 이런 6개의 효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빗금으로 사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걸 세운 거예요. 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건 양효가 되는 거고 음효 같으면 이렇게 음효로 세우는 거죠. 세워가지고 여기에 그 흔히 말하는 12지지, 그러니까 십천간 12지지에 흔히 말하는 명리에서도 활용하고 여타 학문에서도 활용하는 그러한 이건 이제 납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자를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중천건괴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인진 신 술 해가지고 그쵸? 술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했다라는 거죠. 구체화해서 이를테면 이렇게 내가 주역으로 뭐 수양도 하고 마음도 닦고 이러다가 내가 이제 점을 쳤어요. 내 기륭을 뭔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앞일에 대한 성사여부나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이렇게 작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차근차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중천건괴의 초유가 이렇게 동했어요. 동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역의 점의 방식은 주역을 점서로 활용하는 점의 방식은 지금 주자 방식을 기본 메인으로 합니다. 동요가 전혀 없으면 괴사를 중심으로 해요. 괴사를 가지고 기륭을 파악을 하고 이게 하나가 동하냐, 두 개가 동하냐, 여섯 개가 다 동하냐 이렇게 따라서 다 다른데 이렇게 하나가 동하면 요 메인 중천건괴의 요 초유에 대한 거를 먼저 해석을 해요. 그거를 이걸 체라고 해서 70%를 먼저 해석을 하지. 그럼 잠룡은 무룡이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아직 덜 이렇게 그 실력이 갖춰진 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늘이 뭉쳤으니까 용인데 아직 내공이 내재적인 실력이 잘 갖춰지지 않아.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뭐 사업을 하고 싶다, 어디 뭐 정치에 나가고 싶다, 그럼 나가지 말라가 되는 거지. 아직 들려물었다가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70% 해석을 하고 또 나머지 이게 바뀌면 요거를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천풍국계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천풍국계 초유가 되면 이거는 개우금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금말뚝에다가 맨다 이런 거예요. 돼지가 막 욕심부려가지고 날뛰기가 쉬우니까 원래 천풍국계는 만난다라는 거거든요.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건구돈비 해가지고 이게 5월괴란 말이에요. 5월괴. 12벽계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양이 시생하는 거는 지뢰복이라고 해서 동직괴가 되는 거고 이건 하직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12벽계를 이렇게 곤복님 때 이렇게 건구돈비 관박 해서 12가지를 이렇게 시공에 따라 가지고 64개 중에서 12개를 뽑아서 이렇게 명리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괴로.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음이 이렇게 하나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양은 군자라고 하는 거죠. 군자가 소인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군자의 세력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물러져 나가는, 이렇게 쇠퇴해 나가는 그런 시작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렇게 천풍국계의 초유를 해석을 하면 이게 좀 하지 말아라 되는 거야. 사업도 하지 말고 좀 기다리고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다음에 나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거를 경방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육효로 이렇게 딱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언제든 누가 치더라든 중천건괴를 얻고 초유가 동하면 누구나 해석 방식이 어때요? 똑같이 되는 거야. 똑같이 되는데 이 육효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 갑진년에 을해월에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응? 오늘이 기축이요. 기축이에요? 네. 기축. 기축이고 이렇게 오미가 공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공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